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벡터와 행렬, 그 벡터와 행렬들의 연산 이런 것들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내용과 그 정리들이 있지만 그 연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벡터와 행렬을 쓴다는 얘기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한 번에 집약시켜서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여러 개의 변수들을 손쉽게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칼라, 숫자의 모임 하나하나의 숫자를 저희가 스칼라라고 부르고 스칼라들의 모임을 벡터라고 부르고 그 벡터들을 모으면 행렬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행렬과 벡터의 연산을 잘 정리해 놨고 저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분과 도함수 이런 것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배웠고 사실 좀 다들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적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분은 굉장히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미분을 계산을 한다던가 미분의 굉장히 어려운 정의를 사용한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미분의 가장 간단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용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미분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분을 얘기하기 전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분이라는 건 결국 함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함수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인풋이 있고 그거에 연산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아이들을 함수라고 하고 저희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역, 치역, 공변역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기억을 되살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것들을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1차 함수의 수식은 y =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의 형태가 돼 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가장 전형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1차 함수는 y = ax 플러스 b 이렇게 썼고요. 2차 함수는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x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독립변수 그다음에 종속변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x 변수죠. x가 지수라는 건 몇 승 이런 거죠. 요거의 최고차항 이 식 중에서 x의 최고차항이 1차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x의 최고차항이 요거죠. 2차. 그래서 위에 거를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저희가 이거를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나중에 AX의 3승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B의 X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당연히 C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쨌든 이 식을 전체를 나타내는 최고차항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 지수가 1차냐 2차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X가 있고 Y가 있으면 앞에서도 봤듯이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오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가 3이 나오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X를 집어넣을 때마다 그거에 짝이 되는 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다 연속이다 보고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은 거를 저희가 이걸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이 함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y 꼴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요 앞에 a가 붙을 수도 있고 a라는 건 상수죠. 그래서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붙을 수도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a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1. 그다음에 뒤에 플러스 bx 이런 경우에 지금 x가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없는 거죠. 전체가. 그리고 뒤에 c도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최소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 x하고 y가 있을 때 x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y의 값은 0보다 큰 위쪽에만 그림이 있죠. 네,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가 증가할 때마다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y 꼴 x다. 여기가 x, 뭐 2x든 3x든 x다 그러면 이렇게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 되는데 반면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곡선이 되는 이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뭔가 최소값 구하고 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얘는 다 양수 y의 값. 여기서 우리가 y 값을 함수 값이라고 부르고 네,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다 쓸까요? y 꼴 x 제곱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나중에 우리 많이 볼 것 같은데 fx 이꼴 x 제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기호를 좀 보시면 f는 펑션의 약자죠. 함수. 이건 f가 있는데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그 전체 값이 뭐가 나온다라고 할 때 요걸 저희가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은 줄여서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고 함수 전체의 값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함수의 전체 값은 1이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함수의 전체 값은 4다.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함수의 전체 값은 9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변수죠. 1, 2, 3이 순차적으로 물론 1, 2, 3이 될 수도 있고 1, 3, 5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x값들이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는 걸 한 번에 표현해서 x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 그거의 전체값, 함수의 전체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를 y라고 얘기를 하는데 y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고 이 변수는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f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거고 이 뒤가 x의 표현식으로 돼 있다. x의 표현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함수값에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값이 149가 될지 275가 될지 이런 것들은 이 수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fx는 뭐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혹은 y는 x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fx가 결국 y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fx는 y 이렇게 혹은 는 x제곱 다 같은 거죠. x제곱이 계산이 돼서 y 값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fx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뒤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다변수 함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fx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쓴다고 하면 여기서 a, b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때 x는 계속해서 변해서 들어가는 값입니다. 여러 값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값, 그래서 변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a, b, c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이런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쓰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함수도 볼 것 같아요. f의 x, y 이렇게 이런 함수도 볼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다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y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전체 함수값 y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y는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이 y는
함수값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뭐 3y 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y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x도 있고 여기 y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y 이꼴 x제곱 할 때도 여기도 y가 있고 x제곱이 x가 있죠. 그러나 이 식하고 이 밑에 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변수로 좌변까지 쓰면 보통 뭐 다른 변수를 써도 되지만 g는 2x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3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g가 함수값 전체 f의 x, y는 g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까는 f에 x를 집어넣은 전체 함수값이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가 좌변에 있느냐 우변에 있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y가 함수값 전체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집어넣는 입력하는 값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이런 함수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뭐 이게 f라는 함수고 여기에 뭐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x를 집어넣었을 때 y를 나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x와 y를 집어넣었을 때 g를 나오게 할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x를 집어넣고 x를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y로 볼 것이냐 아니면 x, y를 집어넣고 여기 y제곱 이렇게 연산이 돼서 전체 값을 g로 볼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입니다. A, B, C는 다 상수고 변수가 하나입니다. 변하는 수, 연속해서 들어가는 입력값이 한 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 변에서 들어가는 입력값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x와 y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f에 x만 쓰지 않고 x, y. 우리는 이것만 봐도 이 f라는 함수는 입력값이 x와 y로 이루어졌구나. x와 y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다변수 함수. 변수가 여러 개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건 뭐 일변수 함수 이렇게 되겠네요. 다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다변수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아까 fx 이꼴 x제곱 이런 애들을 그리면 이게 x축이 입력값이고 y축이 출력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딱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변수 함수처럼 xy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뭐 이렇게 낸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건 저는 뭐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x와 y 들어가고 g 이렇게 되면 x와 y 이 밑에 있는 평면이 입력값이 되고 결과가 g 결국 높이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산등성이를 그린 것처럼 이런 느낌이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다변수 함수를 저는 잘 못 그리니까 밑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 이게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인데 밑에 있는 바닥에다가 x, y를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높이가 나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변수 함수라고 그러고 그러면 다변수 함수에서는 x, y 두 개만 넣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다양하게 3개, 4개, 5개, 6개 계속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 함수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함수. 그러면 당연히 벡터 함수도 있을 거예요. 벡터 함수. 벡터 함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제 배운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스칼라는 뭔가 숫자가 하나, 벡터는 2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니까 스칼라 함수, 이거는 2개 이상이니까 벡터 함수? 네, 아니겠죠? 제가 만약에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헷갈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네, 요거는 다변수 함수와 벡터 함수. 다변수 함수와 벡터 함수를 우리가 정확히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변수 함수는 입력값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입력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들어가는 값이 x, y, z 등등등 이렇게 다변수 함수는 입력값이 여러 개라는 거고 일변수 함수는 입력값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입력값이. 반면에 스칼라 함수냐 벡터 함수냐 이거의 기준은 역시 하나냐 여러 개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출력값이 하나의 숫자로 나오면 이걸 스칼라 함수라고 부르고 출력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합쳐진 어떤 그런 모양으로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벡터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면 숫자가 뭔가 하나면 스칼라, 두 개 이상이면 벡터, 물론 벡터를 우리가 방향이 있는 어떤 물리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값이 두 개 이상인 거 A라는 점을 표현할 때 1,2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인 걸 이렇게 우리가 벡터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스칼라 함수냐 벡터 함수냐. 왜냐하면 스칼라 함수니까. 결국 함수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종 계산이 돼서 최종 출력된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출력된 값이 하나의 숫자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로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스칼라 함수냐 벡터 함수냐. 그럼 두 개 이상의 정보로 나타내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출력값이 하나로 나오면 스칼라 함수, 출력값이 두 개 이상으로 나오면 벡터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치 두 개 이상이니까 뭔가 벡터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얘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변수 함수와 일변수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변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입력값은 여러 개예요. 입력값은 x와 y를 집어넣죠. 그런데 최종 결과값이 뭐냐면 하나의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g로 받을 수 있는 거죠. g, fx나 fxy 이렇게 하나의 숫자값, 입력값이 여러 개 있고 하나의 숫자값 이럴 때는 스칼라 함수이면서 다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칼라 함수이면서 일변수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 그다음에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미분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스칼라 함수인지 벡터 함수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결과가. 그리고 미분할 때 일변수 함수인지 다변수 함수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냐 다변수 함수냐는 입력값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고 스칼라 함수냐 벡터 함수냐는 출력값이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제가 그림을 좀 예쁘게 못 그렸는데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린 걸 보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1을 집어넣으면 2, 2를 집어넣으면 4, y = 2x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보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9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폭이 점점 확 올라가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우리가 이걸 많이 다루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함수는 뭐냐면 뭔가 요게 2라고 돼 있는데 2는 익스포넨셜의 약자고 2.7 얼마 되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대충 2.7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의 x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x의 제곱보다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빨라요. 훨씬 더 이쪽을 보시면 근데 특징이 이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가면서 0에 수렴하고 있죠.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렇고 자연과학에서도 있고 그렇고 너무 많이 쓰는 함수고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x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y = 2x, y = 우리 fx로 할까요? fx로 조금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니까
x제곱, 그다음에 fx는 익스포넨셜의 x승. 이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순서상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프도 그려보고 순서상. 그래서 x 값이 1, 2, 3, 4, 5 이렇게 몇 개만 해보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되죠. 2, 4, 3은 6, 4, 2, 8, 5, 2, 10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 보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렇고 수학을 계산할 때도 그렇고 잘 모르면 두세 개 혹은 5개 정도만 해보면 바로 감이 와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1의 제곱이니까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그럼 이건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요게 대충 한 2.71 얼마인가? 뭐 이 정도 돼요. 그냥 대충 2라고만 해볼까요? 근사해서 2에 2라고 해보면 1을 집어넣으면 2의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2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3이 되면 2의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4가 되면 2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승이면 4죠. 2의 3승이면 8인가요? 네. 4승이면 8이 16인가요? 네, 이렇게. 증가폭. 그 다음에 2의 5승이면 32죠?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 벌써 시작할 때는 얘가 증가폭이 빠르다가 얘가 점점 따라잡는 거죠. 근데 얘보다도 얘가 시작할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숫자가 올라갈수록 얘가 확실히 더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점점 더 커지는 숫자죠.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음수 값이 됐을 때 0이나 마이너스 값이 됐을 때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 우리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포넨셜과 짝이 되는 함수는 또 로그 함수라고 있는데 우리 로그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는 함수가 요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의 함수의 특징을 보면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잘 그렸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 함수 식을 쓰면 fx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이렇게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 g로 돼 있는데 g든 x든 상관없습니다. 입력값을 나타내는 거죠. 얘의 특징은 뭐냐면 x를 집어넣으면 전체 함수값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특징이 뭐냐면 x가 0일 때는 0.5를 나타내요. 근데 x가 점점 커지면 1로 근접을 하다가 그 기울기 폭이 확 줄어들면서 1에 점점 다가가는데 이게 영원히 붙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1이다. 반대로 0이 음수값으로 점점 커지면 얘가 훅 줄어들어서 0에 붙다가 점점 0에 붙다가 영원히 붙지 않는 이런 아이들로 씁니다. 이걸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힌트를 살짝 드리면 언제 쓰냐면 원래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점점 무한히 증가하죠. 이런 애들은 무한히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y값을 1 이하로 가두고 싶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1 이하로 가두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0으로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y값,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갇혀 있는 거죠. x가 아무리 커져도 1을 넘어갈 수 없고 x가 아무리 작아져도 0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1과 0 사이로 가둔 다음에 우리 1과 0 사이 하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죠. 확률입니다. 확률은 1보다 클 수가 없고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뭔가 계산을 해서
이 사이에 가두는 좀 조작을 하고 싶을 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통계에서도 많이 쓰고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써.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두면 좋겠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 똑같은 거예요. fx 이꼴 2x나 fx 이꼴 x제곱이나 fx 이꼴 이거나 똑같습니다. 변수는 x 하나고 x에다 뭔가 값을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오는 그런 아이고, 그래서 그냥 얘도 일변수 함이 있습니다. fx.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조금 살펴봤어요. 이런 함수, 1차 함수, 함수가 뭔지, 그다음에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뭐 다양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지수 함수의 조합이죠.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다변수 함수 앞에서 봤었죠? 다변수 함수 보면 용어를 보면 다변수 함수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 독립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값. 그다음에 우리 종속변수라고 하면 출력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독립변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고 독립적인 거죠. 그다음에 종속변수는 x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x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 그래서 종속적이죠. 네. 디펜던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변수 이렇게 부르고 보통 y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y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x와 y가 둘 다 독립변수입니다. 입력값이죠. 그리고 결과값이 이거. 그래서 요 수식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수식 자체가 아니라 모양을, 형태를. 그래서 fx라고 표현하는 것과 f의 x, y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다르다.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등고선, 이렇게 등고선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미분. 미분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수식만 봐도 뭔가 좀 복잡하죠. 수식만 봐도 복잡한데, 수식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어떤 그림이 제일 좋을까 보면, 네, 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내용을 먼저 볼게요. 미분에 대한 내용. 자, 우리가 함수, 미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fx 이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예쁘게 잘 그려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입력값이고 y가 출력값이고 fx 이꼴 x제곱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1, 2, 3, 4, 5 이렇게 갈 때 얘가 1일 때는 1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1이고, 2일 때는 2는 4고, 3일 때는 9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림을 잘 못 그렸네요. 4일 때는 값이 16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만큼 증가할까? 얼마 증가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왜 궁금하냐면 보통 이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 속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10초에 뛴다. 너무 빠른가요? 네.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00m를 10초에 뛴다. 그러고 했을 때, 그러면 당장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는, 그럼 1초에는 몇 미터를 가니? 1초에는 몇 미터를 가니?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하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100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속도라고 표현해요.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궁금할까? 이게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100m를 10초에 뛰고 만약에 200m를 20초에 뛰었다. 그러면 이게 속도가 같죠, 지금. 100m를 10초에 뛰나 200m를 20초에 뛰나 500m를 50초에 뛰나. 그러면은 만약에 100m를 10초에 뛰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게 100m를 10초에 뛰었는데 350m를 뭐 21초에 뛰었어. 그럼 누가 빠른 거야? 누가 빠른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10km를 1시간에 갔어. 그럼 이게 누가 빠른 거야? 누가 빠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할 때마다 좀 복잡하죠, 이게. 네. 100m를 10초에 뛴 거와 200m를 20초에 뛴 거. 이러면 너무나 심플한데 이렇게 숫자가 조금만 복잡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몇 미터를 몇 미터 혹은 몇 킬로 이런 거죠. 단위 시간당 몇 미터를 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초속으로 재고 싶으면 초고, 시속으로 재고 싶으면 시속입니다. 1시간, 1초, 1시간, 1분 이런 거죠. 그래서 초로 얘기를 하면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1초입니다. 그러면 우리 알고 있죠? 100m를 10초에 가면 이거 1초에는 10m 갑니다. 1초에 10m 가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우리 100을 그냥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100을 10으로 나눠주면 이거를 우리가 단위 우리 그냥 속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이렇게 풀었으면 단위 시간당 10m를 간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50을 21로 나누면 계산 너무 어렵네요. 네. 350을 21로 나누면 대충 얼마쯤 되냐? 20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2분의 35, 2는 5. 한 10몇 초 되겠네요. 10몇 초. 어쨌든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다. 위에 게 더 빠르다. 왜냐하면 얘는 1초에 10m를 가는데 얘는 1초에 10 몇 미터, 10 몇 미터를 가니까 어쨌든 얘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갔느냐 이런 거를 보통 하는 게 뭐 일반적이에요. 우리 뭐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차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y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죠. 이런 거 하고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y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겠죠. 이렇게 x가 움직인 x의 시작점과 x의 끝점을 주면 y의 시작점과 y의 끝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 x가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가 거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y는 과연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x가 10초 걸렸을 때 y는 100m 갔구나. x가 20초 동안 350m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뭐 어려운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x의 변화량, x가 얼만큼 변했냐는 거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걸로 보면 x의 변화량이 뭐였죠? 1초에서 11초가 됐든 2초에서 12초가 됐든 10초 동안 움직인 거죠. 10초 동안. 그래서 변화량입니다. 얼만큼 변했니? 그래서 이게 아까 10초가 됐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y의 변화량은 0m에서 100m를 갔든 100m에 출발해서 200m를 갔든 200m에서 300m를 갔든 어쨌든 움직이는 거리는 100m입니다. 100m. 그래서 이걸 저희가 y의 변화량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100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를 나누면 이게 뭐냐면 속도, 속력, 뭐 정확하게 하면 속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력은 두 개를 나눈 거죠. 의미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였니?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두 개를 나눠주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가 단위 변화만큼 움직였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했니? 이거를 표현을 하자는 거고 이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 변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x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x2라고 할게요. 요 값을 y1이라고 하고 요 값을 y2라고 하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x2에서 x1을 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x2가 뭐 100이다. x1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요만큼 90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빼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y2에서 y1을 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변화량을 표현할 때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리스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세모, 델타입니다. 델타.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을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나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나 델타 x 분의 델타 y나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쓸게요. 델타 y 분의 이게 제일 간편한 수식이니까 델타 x 분의 델타 y 요걸 쓰겠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x1이고 x2죠.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 변화량이 델타 x고 요 사이 변화량이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면 요거 분의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이 두 점 있고 요 두 점 요 사이를 이은 직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분의 이거니까 요 두 점 사이를 이은 요 직선이 될 겁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기울기. 다른 말로 변화량이 아니라 변화율이죠. 변화율. 왜냐하면 그 변화량은 얼만큼 변했냐고 그거의 비율이니까 x가 변한 것분의 y가 변한 거니까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걸 기울기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얼마만큼 기울어졌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완만한 아이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아이가 있을 때 똑같이 요 점과 요 점의 변화율을 보면 요 점과 요 점이죠.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요거 분의 요거를 하면 요 점 분의 요 점,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살펴보면 훨씬 가파르죠. 2번이. 훨씬 가파릅니다. 1번이 훨씬 더 그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이런 걸 보통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기울어졌니? 그래서 사실은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변화율인데 이게 의미가 기울기하고 같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거 기울기가 완만하고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럼 1번이 숫자가 작고 2번이 숫자가 클 거예요. 1번이 작고 2번. 왜냐하면 똑같이 이쪽을 1로 했을 때 이게 2쯤 된다면 똑같이 1로 했을 때 이거는 한 5쯤 되겠죠. 벌써 길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변화분의 이 높이가 얼만큼 변했냐라고 했을 때 숫자가 클수록 두 점을 이어보면 가파르죠. 숫자가 클수록 가파르고 숫자가 작을수록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변화율이죠. 변화율.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델타 x분의 델타 y. 말로 풀었으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수식으로 쓰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조금 다르게 써볼까요? 우리 y 이꼴 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fx 이꼴 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라고 쓴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x2 빼기 x1 분의 f에 x2를 집어넣은 거 빼기 f에 x1을 집어넣은 거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게 지금 y2, y1이 되나 fx2, fx1이 되나
어쨌든 x 값이 만약에 2고 x1 값이 1이었다면 여기에다가 2 집어넣는 함수값과 여기에다가 1 집어넣는 함수값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에서 1 빼고 값이 만약에 9하고 뭐 4였다. 그럼 9에서 4 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좀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말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말로 쓰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율.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말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x2 빼기 x1분의 fx의 x2, fx의 x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지금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미분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미분 얘기도 하나도 안 했고 함수에서 변화율, 기울기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x1에서 지금 조금 달라 보이는데 여기에 x 대신에 x1, x2 대신에 x라는 걸 넣고 h가 뭐냐면 조금 변화한 숫자입니다. 얼만큼 변해했냐. 이렇게 좀 다르게 쓴 거예요. 노테이션만 지금 다르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x 더하기 f의 x 더하기 h죠.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이만큼 변했다. 그러면 전체는 3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앞에서 쓴 거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요거를 한번 볼까요? 델타 x분의 뭐라고 썼냐면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x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요만큼이 델타 x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뭐죠? x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당연히 요 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요거 분해. 요건 뭐죠? 델타 x. 자, 요 값은 뭐죠? 요 값은 요거의 y 값에서 요거의 y 값을 빼줘야 돼요. 자, 요거의 y 값은 뭐죠? 원래 fx 자리에 요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델타 x. 요 값은 뭐죠? 값이 x입니다. 그래서 f의 x. 그래서 f의 델타 x. 요 함수값에서 요 값을 빼준 걸 요걸로 나눠준 겁니다. 결국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분의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노테이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노테이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그림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곡선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기울기 변화율 같은 말이죠. 기울기를 구하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을 구하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선이 되겠죠. 우리 뭐 이제 계산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똑같이 요 범위를 똑같이 이만큼 정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에서 자, 기준은 여기로 할게요. 기준은 x로 할게요. 뭐 x가 좀 그러면 뭐 여기가 한 1로 할게요. 1.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뭐 한 10쯤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은 안 해봐도 기울기가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5쯤 여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좀 곡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좀 티가 안 나게
변화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10은 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이으면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근데 요 점을 하면 5를 하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야 되니까 요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1번 직선이고 이게 2번 직선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줄여서 여기 한 3쯤 할게요. 그럼 요 점이죠? 그럼 두 점을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3번 직선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직선이 기준은 저희가 x, 1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델타 x를 이만큼을 잡느냐, 이만큼을 잡느냐, 이만큼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변하고 있죠. 기울기가. 이건 함수의 특징입니다. 어떤 함수들은 어디를 잡으나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기준을 여기를 잡더라도 우리가 델타 x, 이 범위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한 1000m를 뛰는데 이게 계속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빨리 뛰다가 점점 속도가 주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잰 거냐, 내가 그래서 1000m를 기준으로 잰 거냐, 500m를 기준으로 잰 거냐, 100m를 기준으로 잰 거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른 거죠.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얼만큼을 잡아야 되는지, 이 기준을 델타 x를 이만큼을 잡는 거하고 이만큼을 잡는 거하고 이만큼을 잡는 거를 갖다가 맨날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정의를 했냐면 이 델타 x를 굉장히 줄여본 거예요. 델타 x를 굉장히 줄여서 순간 속도를 한번 재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넓게 잡지 않고 요걸 기준으로 아주 작은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델타 x를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델타 x를 이만큼을 잡았죠. 이게 델타 x였는데 그 델타 x를 점점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를 굉장히 작은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줄이냐면 아예 붙어버리는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점에 거의 붙었어요. 그러면 이 점에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x가 굉장히 0에 가깝게 거의 0은 아니고 거의 0에 근접한, 이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리미트 x가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이거 수학적 기호입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수식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델타 x 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델타 x. 요게 직선의 기울기 혹은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델타 x를 아주 작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델타 x가 0이냐? 붙었냐? 그건 아니에요. 거의 0.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극한. 거의 0. 극한 값. 네. 델타 x가 거의 0에 갔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아까는 델타 x를 얘기하기 위해서 두 점이 필요했죠. 근데 이거는 거의 델타 x가 0에 가까우니까 거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점, 한 점에서의 x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화율. 그 다음에 혹은 x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점, x에서의 변화율. 이제는 두 점이 필요 없어요.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일 때, 자 100m일 때 속도가 얼마였어? 150m일 때 얼마였어? 뭐 300m였을 때 얼마였어?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100과 150 사이의 속도가 얼마였어? 왜냐하면 이게 분수로 나눠줘야 돼서 변화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50에서 300까지 얼마였어? 300에서 500까지 얼마였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 변화량을 극한으로 보내서 아주 근접시키면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속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100m 지점에서 얼마였어? 150에서 얼마였어? 300에서 얼마였어?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였어? 지금은 극한으로 보내서 각 점에서의 속도가 얼마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수학에서 이거를 X점에서의 변화율이 얼마니? X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니? 기하학적으로는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고 그게 변화율이고 그거를 X를 굉장히 작은 수로 보내면 그게 그 점에서의 변화율이다. 그 점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분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미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그냥 우리가 속도를 평소에 구하는 그 방법에 비추어서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미분은 여기다가 용어만 씌우면 돼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미분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러면 미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미분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